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를 두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JTBC가 다스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의혹이 잇따라 쟁점이 됐습니다. 해당 의혹들을 규명하라는 의원들의 촉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이 다음 달 2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직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국감장에서도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간부급 검사 3명과 국정원 직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국정원의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직원들의 허위 진술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공공기관 1,100곳의 5년간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비리 연루자가 드러나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청탁한 사람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담긴 내부 문건 내용을 다룬 JTBC의 오늘 아침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차명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개인 계좌에서 다스로 120억 원이 옮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수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첫 비자금 의혹 문건이 나온 겁니다. 문건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인으로 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입수한 문건 내용을 정혜성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다스 내부 문건으로 의심되는 서류들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계좌 정리 현황 문건은 2008년 개인 명의 예금을 모두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명이 각각 서너 개씩 총 43개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명의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됐던 돈은 약 120억 원입니다. 이 돈 전부가 2008년 2월과 3월 다스로 옮겨진 겁니다. 개인들은 이 돈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스가 진짜 주인이고 전형적인 이제 비자금 형태. 또 하나의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회수 자금 입금 내역은 다스가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회사로 비자금을 끌어들이면서 회계 장부상에는 다스 미국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사로 들어온 자금은 약 125억 원. 앞서 개인 계좌 정리 현황 문건에 120억과 상당히 근접한 액수입니다. 실제 다스가 공시한 2008년 회계 감사 보고서와 비교해봐도 수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해외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환 이익이 10억 4,900만 원으로 앞서 입수한 문건에 10억 3천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수사팀이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당시 특검팀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쫓다가 비자금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차명 계좌가 확인될 경우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의 변경 등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여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JTBC가 보도한 다스 비자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스의 3대 주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정부인 셈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다스의 120억 비자금 의혹이 이슈가 됐습니다. 2008년 이른바 MB 특검 당시에
정호영 특검팀이 수사로 확인되었지만 덮어버린 100억대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다스의 3대 주주는 주식 19.9%를 보유한 기획재정부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실제 주인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역할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식회사 다스에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인 대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고 2대 주주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입니다. 다스는 2012년 이후 배당을 시작했지만 이 둘에 대해선 아예 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 실소유주로 볼 수 없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정무위뿐만이 아니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다스 소유주 논란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의 이딴 문제 제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확인될 수 있을 거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대검 국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잇따랐다고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며 이 다스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 때는 다스의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흔적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최근 JTBC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를 장악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이명박 정부가 이 다스 경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힘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스와 관련된 내용은 또 잠시 후 출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검 국감의 다른 쟁점 중 하나, 이게 또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였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지만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촬영한 서울공항 공군기지 사진,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고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보좌진이 이 제2롯데월드 117층 전망대에 직접 올라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남 공군기지의 경납고와 헬리콥터 등이 그대로 보입니다. 공군은 과거 비행 경로와 안보상의 이유로 지금 현 위치에 제2롯데월드를 짓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이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3도만 트는 조건으로 이 지금 위치에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날짜까지 찍어서 이 제2롯데월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고 끝까지 반대했던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됐다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검찰이 롯데그룹 대대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는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예,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팀이 롯데그룹을 전방위로 수사를 했을 때 이 부분도 내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고 수사도 실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본 뒤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스와 관련된 문제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정호영 특검에서
다스 비자금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는 거죠? 예, 당시 기사를 보면요. 특검은 120억 원 상당의 다스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찾았는데요. 당시에 계좌 추적을 하고 회계와 납세 자료까지 확인을 했는데 회사 자금인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뒤에 이제 당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다. 그냥 회사 자금인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뒤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한겨레가 2012년에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호영 특검이 다스가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100억 원대,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120억 원대. 물론 이런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일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숫자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숫자도 비슷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2003년부터 5년 동안 130억대에서 150억대의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중에 일부 금액을 빼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특검 관계자들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대 다스 비자금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고 그 와중에 이제 다스의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비자금 의혹 문건이 이제 또 입수가 된 거잖아요. 자, 지금 보는 저 문건인 거죠. 또 이 중요한 게 그 시기일 것 같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언제로 추정이 됩니까? 네, 여기에 나온 계좌들의 만기 시점은 2008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매출 채권으로 꾸며져서 다스로 회수된 시기는 2월 중순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2월 중순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정호영 특검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2월 21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특검이 종료되기 바로 직전에 차명으로 의심이 되는 그 계좌에서 실제 주인으로 돈이 옮겨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호영 특검에서 비자금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일종의 계좌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실제로 이 계좌가 운영이 됐는지 여부는 계좌 주인 17명과 수사기관만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실명 그리고 만기일까지 나와 있는 만큼 확인이 가능해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여당은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문건에 언급이 된 것처럼 당시 특검팀에서 조사한 다스의 미국 법인 매출 채권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은 이 내용을 받아서 이르면 일요일에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건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스가 2008년 차명으로 운영하던 비자금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로 모두 돌려놓고 이제 회계장부에는 마치 미국 법인에서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포장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두 장의 문건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예, 이 두 장의 문건은 붙어 있었습니다. 예. 모두 다스의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장은 차명 의심 계좌에서 실제 주인인 다스로 예금을 옮겼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비자금 회수입니다. 또 다른 한 장은 이 불법 비자금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숨겼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장을 연결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비자금을 정리하는 과정을 기록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지점에서 어쨌든 비자금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이 문건의 실체는 언제쯤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이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도 국세청과 금융위 국감에서 진실 규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실소유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예, 이 다스의 비자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금을 누가 조성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을 했느냐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또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적폐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대선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는 보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오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부장검사가 먼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장 지검장은 모레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검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됐던 이재영 부장검사가 오늘 오후 5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논의했던 현안 TF에 깊게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시 파견 검사들 불법 행위는 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현안 TF에는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서천호 2차장을 필두로 국익정보국장과 국익전략실장, 대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사 출신으로는 감찰실장이었던 장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조언이 주효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대검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수사도 하고 인권도 보호하고 잘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는데 이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법무부는 장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서천호 전 차장에 이어 모레 장 검사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오늘 10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반쪽 진행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한국당은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가 넘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측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회의장 대신 국회 본관 앞에 모여 피켓을 들었습니다. 방송장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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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오늘 10개 상임위원회 국감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5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을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총이 끝난 뒤에는 이호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새롭게 임명된 2명의 박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장도 법원에 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이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형 김장 겸 언론 적폐 지키기가 민생보다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파행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고 비판했지만 바른정당은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동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요일 국감 보이콧 지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부에서는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지만 앞으로 청와대와 국정원 국감 등이 남아있어 국감 복귀 목소리도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일 때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보도 자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금품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고 사장은 부인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 25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국정원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정보관은 잘 만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 사장이 보도국장이었던 2009년 국정원 여론 2팀의 팀장이었던 이모 씨가 올해 실시된 감찰에서 월 1, 2회 고 국장을 만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했다고 진술한 걸 확인한 겁니다. 특히 이 전 팀장은 고 사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이 고등학교 동문이라 가까워졌다고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혁위는 고 사장의 200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된 문건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인 2009년 5월 8일 KBS에 보도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대영 보도국장 협조라는 보고서가 존재하는데
그 보고서에 소요 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담당자 2명까지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200만 원이 결제된 자금 결산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다음 달 2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선 논란이 됐습니다. 재임 중에 국정원장을 만났는지를 묻자 고 이사장은 사생활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국감장에 나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공영방송이 뭔지 모른다는 등의 상식 밖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죠?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고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정회된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 이사장은 다음 달 2일 이사장직에서만 물러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 일은 박문진의 정기이사회가 예정된 날로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한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애국 시민들 곁으로 가시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방통위에서 해임을 할 뭐하러 겁니다. 이렇게 이사장직은 이사회에서 표결로 물러나게 되더라도 이사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시 19회 출신으로 광주 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김희수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 의견을 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내년 8월까지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았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강력 경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비핵화와 외교적 해법을 거론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통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JSA에 나란히 섰습니다. 송 장관은 이곳에 전투복을 입고 함께 입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매티스 장관은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강력한 경고일 거라는 국방부의 예측과 달리 비핵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And as the U.S. Secretary of State Tillerson has made clear, our goal is not war, but rathe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는 외교적 해법으로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대북 군사 옵션을 언급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북한과 관련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 대응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된 한중 관계가 시진핑 2기 출범을 계기로 조금씩 풀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최대 현안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지난 24일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사실상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8개월 만입니다. 중국 당대회 폐막일엔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고 원 위안화 통화사프 연장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 인선 하루 만에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我们也愿意同韩方共同努力来克服目前两国关系中发展中面临的一些障碍，逐渐恢复两国的各个领域的友好的交往。
사드 철회를 선결 과제로 내걸고 한국 정부를 비난해온 기존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시진핑 주석 2기 출범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음 달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연내 후속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계 정상화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동해상에서 단속한 우리 어선을 오늘 오후 송환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어선이 북측 수역을 침범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남측 어민을 송환하는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우리은행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항상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망의 직장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 곳 모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이 부정청탁과 특혜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정부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1,100곳을 전수조사한 뒤 부정채용자는 퇴출하고 인사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12개 부처 장관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근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채용 비리 조사와 연루자 엄벌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조사 대상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각종 협회나 연구원 등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1,100곳의 최근 5년간 채용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총괄하는 한편 비리 신고를 받습니다. 비리 개연성이 큰 사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건 공공기관부터 은행까지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500여 명의 신입 채용자가 모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직 국회의원과 수출입은행 임원의 자제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채용 전형을 바꾼 사실이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채용 부탁을 받고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지만 1,000곳이 넘는 기관의 채용 비리를 한 달간의 전수조사로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사건의 피의자 허 씨가 경찰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허 씨는 주차 문제로 윤 씨를 살해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돈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 씨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신의 블랙박스를 지워 행적을 없앴고 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 모 씨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허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일을 보러 현장에 갔다가 윤 씨와 주차 문제로 다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빚에 시달린 허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던 허 씨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가족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허 씨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범행 일주일 전부터 의도적으로 지운 것도 확인됐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자신의 행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흘 전인 22일에는 허 씨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허 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25일 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 씨를 찔러 살해하고 전북 임실로 도주했습니다. 허 씨는 자살을 하러 선산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오늘 오후 살인 혐의로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피의자 장남 김모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숨지게 한 뒤 의붓 아버지는 펜션 사업을 미끼로 불러내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건 은폐를 위해 범죄 영화를 모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거리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장남 김모 씨는 자신의 의붓 아버지 전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원도에 싸게 나온 펜션을 보러 가자며 전 씨를 불러낸 겁니다. 당시 김 씨는 현장에서 3.6km 떨어진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와 14살 이부 동생을 살해한 직후였습니다. 무직이었던 김 씨는 의붓 아버지에게 펜션 사업을 하겠다 하며 그날 모자로부터 아버지를 떼어놨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뒤엔 유명 범죄 영화처럼 시신 혈흔을 처리해 베란다에 옮긴 뒤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치밀하게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졸음쉼터에서 준비한 흉기로 전 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횡성에 있는 리조트까지 간 김 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부인과 하룻밤 묵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의 부인도 범행을 알고 공모했거나 최소한 도피를 도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씨 부부는 범행 다음 날 서울 삼성동 도심 공항터미널에서 뉴질랜드행 항공권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3일 오후 5시쯤 두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바로 체포가 가능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경찰의 단속을 뚫고 도주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쳤는데 경찰 대응도 논란입니다. 처음엔 사고 접수도 하지 않고 허술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2시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입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문 열라고 해 뭐? 이내 굉음과 함께 후진하더니 경찰 3명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치는 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대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자 도주 시 다른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위해 하도록 돼 있는 112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집에도 가보고 휴대전화도 해봤지만 운전자와 접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들이받친 순찰차의 파손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음엔 사건 접수도 안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발생한 거는 이제 경미했잖아요. 또 경미하고 보니까 피해도 없고 그래서 살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서대문 경찰서는 담당자가 나중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오전 9시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51살 전모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들이 처음 거리로 나온 날 기억하시는지요?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그러니까 뉴스룸이 최순실 씨 태블릿 PC를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그새 촛불 집회는 23번 열렸고 주최 측 추산으로 1,700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내일 또 한 번 촛불들이 모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 첫 주말, 시민 만여 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달여 뒤 232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 3월 초 탄핵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촛불 집회는 이어졌고 모두 1,685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듭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과 각종 공연 그리고 소등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도심 곳곳에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대신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선택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국회가 문제라며 개인이 집회 포스터를 만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집회 막바지엔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일은 촛불 집회 때마다 참가자들을 막았던 경찰의 차벽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과거 집회 때마다 경찰 차벽이 등장했던 경복궁역 사거리입니다. 집회 초반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매번 발길을 돌려 했던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후 이 경찰 차벽은 청와대 쪽으로 차츰 물러났고 내일 집회에선 아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은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서 촛불의 의미를 되새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다음은 세월호 소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옆으로 누워있는 배를 똑바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수습자 수색은 물론이고 진상규명 조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판단인데 특히 타기실이 문제입니다. 타기실은 배를 조정하는 조타실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 탈을 동작시키는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꼭 필요한 건데 저희 취재진이 타기실 내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목포신항에서 7개월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오늘 그러니까 선체를 직립하겠다, 세운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로선 기관실과 타기실에 대한 정밀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타기실 조타 유압 장치의 솔레노이드라는 밸브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타기실 내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치가 타기실 안쪽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 장치는 기름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타실 명령 신호에 따라 열고 닫으면서 실제로 선박의 탈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몰 당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안전 등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선체에서 떼내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선체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세우는 작업은 또 더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선체 직립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포신항에 육상 거치된 선체를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로팅 도크에 옮깁니다. 이후 해상 크레인 3대를 선체에 걸어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완료까지는 2달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은 오늘 선체 직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선체를 안전하게 직립해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습과 참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주중대사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대사의 후임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관리를 담당한다는 기존 훈령을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식으로 고쳐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청와대는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사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강원도의 터널 안에서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며 위험한 레이싱을 펼친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나자 불법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챙기려고도 했습니다. 강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란히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옆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한 바퀴 구른 뒤에야 멈췄습니다. 운전자 33살 김모 씨는 불법 레이싱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심야 시간에 불법 레이싱을 벌인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16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 일대에서 위험한 질주를 펼쳤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 급가속한 뒤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일명 롤링 레이스에 나선 겁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터널 안을 320km까지 질주하는가 하면 중앙선 침범은 물론 일반 차량 사이로 고개 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차들이 이제 좋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차도 한 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밟는 거죠. 결국 중심을 잃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1억 원을 챙기려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대전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려던 승용차가 앞뒤 벽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게 선명히 찍혔는데 재조사는 이번에도 운전자 과실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앞뒤로 움직이며 들이받길 수차례. 빨간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도 멈추질 않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대전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퀴 자국 그대로 패인 바닥과 찌그러진 문짝은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경음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그냥 돌진하더라고요. 내가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라는 건 제 멋대로고. 전문가들은 엔진에 연료와 공기를 공급하는 스로틀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2회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돌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 운전자가 정말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금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 부평의 미군 기지 내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군이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한미 합의에 따라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부평 미군 기지 캠프 마켓의 북쪽 지역입니다. 2015년과 지난해 한미 양측이 이 지역 33곳을 조사했는데 7군데서 기준치인 그램당 1000피코그램을 넘었습니다. 1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에 해당하는데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347피코그램이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DRMO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주로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미군이 이곳에서 맹독성 폐기물을 태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PCBS라고 하는 맹독성 폐기물을 여기서 처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파내서 정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인체에 해로운 다른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최고 농도가 나비 51,141, 아연 41,089, 구리 29,234mg/kg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군은 이 부지를 반환하는 데 합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지 내에서 확인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른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던 한 글로벌 기업이 석연치 않게 제재를 피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공익 법인에 기부하는 걸 조건으로 과징금 같은 제재를 면했는데 알고 보니 이 기부가 공정위에 조치하는 별개로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SAP 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 운영 개발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로 2014년 당시 한국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강요하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SAP는 문제의 조항을 고치고
소프트웨어 158억 원어치를 기부하겠다며 공정위에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인 동의 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부가 공정위의 심사 이전부터 이미 논의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의 결정문에는 동의 의결이 확정된 2014년 10월로부터 6개월 이내 공익법인을 만들어 기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SAP코리아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3년 9월 경기도와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맺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국대와 공익재단을 만들어 소프트웨어 158억 원어치를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예정된 기부로 생색을 내고 제재도 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정위가 동의 의결 제도를 엉성하게 운영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게 뒤통수나 맞는 무능한 행정당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SAP가 동의 의결 신청 전에 경기도 등과 MOU를 맺은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뤘습니다. 일본의 끈질긴 로비가 작용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회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일본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유네스코 전문가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유네스코가 관계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판단이 미뤄진 자료는 한국과 중국이 제출한 2건입니다. 최종 판단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합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보류함에 따라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5년 난징 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対話相互理解および尊重の原則に従うよう、また世界の記憶事業に関するさらなる政治的緊張を回避するよう。 일본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유네스코를 탈퇴한 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위치가 됐습니다. 유네스코가 돈줄을 쥐고 있는 일본의 압력을 의식해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유네스코는 2년마다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문건 2,800여 건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암살범 오스왈드가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 공작원과 접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유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작성 54년 만에 공개한 케네디 암살 관련 CIA 문건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 오스왈드와 옛 소련 대사관 사이 전화통화를 감청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청 문건에 따르면 오스왈드는 케네디 암살 약 2달 전인 1963년 9월 28일 멕시코시티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발레리 블라디미로비치 코스티코프 영사를 만납니다. 코스티코프는 실제로는 방해 공작, 암살을 담당하는 KGB 13가 소속 해외 공작원이었습니다. 여러 음모론 가운데 소련 배후설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1년 전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를 실력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BI 현지 연락관은 오스왈드가 러시아인 아내의 미국 여권과 비자 발급에 대해 소련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문건이 케네디 암살 다음 날 작성돼 CIA 관련서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당시 FBI는 오스왈드가 범행 후 살해 계획에 노출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암살 이틀 뒤 호송 도중 취재진 틈에 끼어있던 나이트클럽 업주에 피살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민감한 200여 건은 공개를 6개월 미뤘습니다. CIA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음모설을 밝힐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주인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냐? 이게 교황의 질문입니다.
우주인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연지환 기자입니다. 우주를 향해 교황이 인사를 보냅니다. Buongiorno, buonasera, perché quando sei nello spazio ormai si sa. Buongiorno, benvenuto sulla Stazione Spaziale Internazionale tra di noi, tra l'equipaggio della spedizione 52 e 53. 지구와 400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들의 교황은 쉽지 않은 질문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Qual è il suo pensiero sul posto dell'uomo nell'universo? È una domanda complessa. Il nostro obiettivo qua è quello di conoscere il nostro essere è quello per riempire la conoscenza, capire quello che ci sta attorno. 우주인들은 이러한 지식에 다가갈수록 더 작아지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주에서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도 물었습니다. What gives me the greatest joy every day is being able to look outside and see God's creation, maybe a little bit from his perspective. 20여 분간 우주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인 교황에게 우주인들은 교황도 우주에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아 교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감사원의 국장급 간부가 여성 감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당 국장은 만취 상태에서 여성 감사관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게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거제시 가배항 인근에서 한 모터보트가 굴 채취 작업용 뗏목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모터보트 정원 3명을 초과해 탄 데다 2명은 음주 상태였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흡연 단속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거나 흡연실을 따로 둬야 하는데 만약 손님이 흡연실이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깃든 곳이죠. 태릉 선수촌이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천 선수촌으로 옮기고 나면 일부만 남게 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1984년 최초의 여성 금메달리스트 서양순에서 지난해 리우 올림픽 이관왕 장혜진까지 태릉 선수촌 양궁장에선 지금까지 23개의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역이 있던 양궁장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나름 양궁을 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 좋았던 이제 추억들이 그냥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역대 올림픽에서 12개의 금메달을 배출한 태권도장은 진천으로 보낼 이삿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텅 빈 숙소 곳곳엔 선수들의 다짐과 각오만 남아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 이사 기간은 총 41일. 이삿짐은 7.5톤 트럭 기준으로 78대 분량입니다. 이사는 순조롭지만 선수촌의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2009년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태릉 선수촌도 철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체육계는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일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선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자는 입장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 사울라가 일본 쪽으로 북상 중이라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동안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하던 소셜 라이브를 금요일에도 진행합니다.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의 첫 순서에는 지난해 촛불 집회를 전담 취재했던 이가혁, 이선화 두 기자가 출연합니다. 잠시 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